게이 PC방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퀴어들의 랜선 놀이터 개피방 63번째 이야기 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이고요. 저는 매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저희가 2달 정도 만에 녹음을 다시 하게 됐네요. 네. 방학을 하고 실제 방송은 마지막 방송은 올라간 지가 얼마 안 됐죠. 시즌 4에 네, 6월 말에 올라갔는데 네네. 저희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 7월 중순 네. 조금 7월 말이군요. 이제. 네. 네. 비상소집일 같이. 네, 맞아요. 그렇죠. 저희가 예정으로는 지금 아마 한 10월 정도에 다시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그 사이에 지금 꼭 해야 하는 녹음이 생겨서 꼭 해야 되는. 꼭 해야 되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소식이 있어서 중요한 네. 게스트분들이 네.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약간 방학 중에 한번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분들이 이제 퀴어 마이 프렌즈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그거를 만드신 감독님과 그리고 출연하신 주인공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주인공님. 네, 주인공님을. 그러면 이제 바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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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퀴어 마이 프렌즈에 출연한 강원입니다. 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퀴어 마이 프렌즈에서 7년간 강원이를 쫓아다닌 미저리 친구이자 감독을 맡은 서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미저리 친구. 지긋지긋한 친구. 7년 정도 되니까. 아니 그 영화 도중에 막 그런 표현을 하셨던 게 너무 기억에 딱 꽂혀가지고 게이 자석이라고 하셨던 게 네. 이분이 또 호가 있으신데요, 아연 감독님이. 게이 자석이. 호가 내자네요. 또 두자가 아니고. 그래서 줄여서 저희는 계자 사아연 선생님이라고. 그죠. 그렇군요. 계좌라고 불러주셔야겠다. 약간 드랙네임 같기도 하고. 개피방 혹시 아셨나요? 두 분? 알고 계셨죠? 강원님은? 네, 저는 네. 이제 삼식님이랑 네네.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어. 근데 사실 삼식님 알기 전부터 개피방 듣고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에피소드들도 있고 되게 열심히 들어온 애청자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셨어요? 들으셨던 거 중에? 일단은 이게 5년 넘게 하셨잖아요. 네. 5년 그래서 이게 맞아요. 전통 있는 전통까지. 전통과 유구한 역사가 어. 있는 팟캐스트라서 제가 다 정주행은 못했고 네.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사전 질문지에는 이제 너에게 가는 길 네네. 에피소드나 아니면은 그 삼식님 어머님 나온 에피소드 그렇게 그냥 사전 질문지에는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그 다이어리 어릴 때 다이어리를 네. 읽는 그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그게 맞아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게 너무 재밌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래 하시다가 보니까 시즌 1이나 2 이렇게 가면은 네. 저는 이제 시즌 1을 되게 현재인 것처럼 들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삼식님 대학원 전 지금님 박사 하시기 전 이런 것들도 네. 되게 그런 것들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그 시간이 쌓여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실제로 저희도 가끔씩 자주는 아니고 오글거려서 못 듣는 아주 가끔씩 예전 거를 한 번씩 듣거든요. 그쵸. 저는 혼자서. 근데 그러면은 내가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하는 시점들이 있더라고요. 지점들이. 그렇죠. 네. 이게 아카이빙이 되어 맞아요. 있는 맞아요. 그렇죠. 일종의 그냥 성인이 돼서 쓰는 일기장 같은 느낌이기도 해요. 맞아요. 이제는. 두 분 영화도 나중에 돌아보면 또 그런 게 많이 또 있을 것 같고. 이미 7년 맞아요. 네, 쭉 맞아요. 가지고 있어서 네.
아연님은 저희 방송 혹시 들어보셨어요? 강원님이 하도 영업을 많이 하셨고 아 정말요? 아주 영업을 많이 하셨고 저희가 이제 영화가 완성이 되고 개봉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네네. 강원님이 출연하고 싶은 그 팟캐스트라고 또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너무 신기해요. 어. 팟캐스트 녹음 맞아요. 현장은 좀 처음 와보거든요. 너무 그러시군요. 신기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저도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그 너에게 가는 길에 비비안님, 네. 나도님 나오신 거 너무 재미있게 들었고 그 웨딩 플래너 한가람님, 최근에 네네네. 출연해주신 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그분이 하드캐리 하셨죠. 네. 너무 저희는 아는 게 없으니. 그렇죠.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아연님도 다큐멘터리 만드셨으니까 또 좀 공감되는 지점도 있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들으시면서 그 너에게 가는 길 에피소드 같은 거. 네, 저는 너에게 가는 길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 네. 처음 하실 때 현장에서 영화를 봤었거든요. 네. 그러셨구나. 네, 보면서 영화 끝나고 마지막 그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눈물을 줄줄 흘렸던 영화였어요. 근데 이제 GV나 뭐 여러 매체에 이제 출연하시긴 했지만 좀 더 편하게 말씀을 네네. 비방에서 해주셨던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유. 저희도 실제 어머님들 모시고 하는 느낌처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분들도 또 이렇게 또 당신 자식 같은 분들하고 이렇게 방송하시는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즐거웠어요. 저 이번 퀴어 퍼레이드 때 뵙거든요.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리어 같은 거 하실 때 제가 저 개피방이에요 했더니 또 한번 불러주세요. 네, 네. 저 기억을 해주시고 조만간 또. 살짝 스포를 하자면 영남권 부모 모임 분들을 섭외하게 돼서 아마 다음 시즌 때 한번 모시게 네. 되지 않을까. 와 너무 재밌겠다. 네. 영남권. 네. 영남권 네, 영남권. 모임이 네. 생긴 지 1년이 아직 안 됐나? 모르겠어요. 1년쯤 됐나? 정확하게는 네,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직 이제 막 이제 발을 떼기 시작한 음. 모임이어서 영남에서. 와 기대됩니다. 네.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어쨌든 이게 이제 영화가 8월에 개봉을 하는 거를 이제 기념해서 홍보 겸으로 나오신 거니까 저희가 영화 안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영화에 대한 간단한 시놉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좀 보내주신 자료를 짧게 읽을게요. 저희 써주신 거 그대로 읽을게요.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강원과 한 번도 자신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던 아현. 언럭키한 서로의 인생에 럭키한 우정이 찾아왔다. 삶의 배경도 성 정체성도 모두 다른 두 친구의 현실 공감 100% 짠함, 200% 사랑스러운 맥스. 서로의 세상을 넓혀가는 삐뚤빼뚤 성장담. 이렇게 되게 귀여운 멘트들로 꽉 채워주신 시놉시스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읽어드렸는데요. 사랑스러운 맥스라는 부분은 좀 저희가 쓴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혀두는 바입니다. 네. 들으시는 표정이 미묘해가지고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영화가 작년에 나왔죠. 처음 나온 건 작년 맞나요? 네, 작년 4월 말 5월 초에 캐나다 토론토의 핫독스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처음 월드 프리미어 상영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8월에 한국에서 서울국제 여성영화제 EABS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프리미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여러 영화제들에서 상영을 하면서 프라이드 영화제나 서울독립 영화제 상영을 하고 이제 올해 8월 9일 개봉을 확정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가 걸린 건가요? 처음 토론토 가신 시점부터? 네, 한 1년 정도는 영화제에서 상영을 했고 최근에는 서울독립여성영화제와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도 상영을 했어요. 23년에 들어와서도 근데 이제는 정식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진짜. 네. 벌써 영화제 이력도 엄청나시고 수상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영화로 수상을 하지는 못했고 그런가요? 네, 경쟁 부분에만 올랐지만 아쉽게 수상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도 뭐 앞으로 더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간단하게 영화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렸는데 그럼 이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영화를 안 보고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영화 막 자체가 이렇게 스포가 있고 이러는 영화는 아니다 보니까 네. 좀 미리 맛보기로 들어보신다 생각하시고 이제 나중에 개봉하시면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을 기억하시면서 좀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먼저 강원님의 이야기를 영화로 찍어야겠다고 처음 딱 결정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에서 네네. 그 K 장녀로 어. 이제 자랐거든요. 어.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는 뭐 학교에서도 모범생이고 집에서도 엄청 뭐 희생적인 K 장녀는 아니었지만 네. 그래도 남동생 둘을 캐리해야 되는 그런 네. 누나의 역할을 네. 부모님이 어. 기대하셨는데 음.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대학에서 강원님을 만났어요. 만났고 그때 이제 한 학번 선후배로 만났는데 그 즈음 대학에 들어갈 그 시기 정도부터 뭔가 제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신념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하는 과도기적인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강원님이 저에게 커밍아웃을 했을 때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제가 질문하고 있던 것들에 대한 뭐 해답을 준다라기보다는 저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론적으로 고민하고 있던 것들을 저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뭔가 다른 세계관을 열어주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틀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고 그때 강원 오빠는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이제 갔다가 편입을 해서 미국에서 있던 때였고 이제 네이트온을 하던 시절이라 네이트온으로 거의 뭐 매일 이제 대화를 하다시피 했는데 오빠의 삶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오빠의 삶이 드라마틱하고 영화 같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종종 농담처럼 오빠가 자기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 너가 한번 만들어 봐라. 너의 삶을.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강원님이 이제 또 농담처럼 나는 만들 줄을 모르니까 네가 만든다면 내가 협조해 줄게. 그런 농담을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네이톤으로 했었어요. 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오빠가 미군에 입대를 하더니만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한국에 주한 미군이 돼서 배치를 받아서 돌아오게 됐고 그래서 그냥 오빠를 만날 때 카메라를 들고 가서 찍기 시작했던 것이 약간 무작정 어느 정도 무작정 시작하신 느낌도 있네요. 한번 완전히 해볼까? 무작정이었어요. 네. 어떠한 계획도 작정도 없이 그냥 네. 강원님도 노라고는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만들려면 네가 만들어봐. 내가 출연해줄게 이런 말 하셨던 거죠. 저는 너무 지나고 나서야 이렇게 돌아봤을 때 이게 완성된 영화 7년 걸린 영화 이렇게 했지만 당시 시작할 때는 사실 영화의 형태로 나올 수 있을지도 몰랐고 그냥 뭐 아현과 저의 뭐 소소한 프로젝트 브이로그 같은 네, 그런 거 그때는 또 브이로그 이런 느낌의 말도 잘 없었을 때였던 것 같은데 맞아, 그랬던 네. 것 같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아연과 저는 되게 질문을 서로 많이 하고 특히 아연님이 되게 질문을 좋아하시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카메라를 들고 이런 프로젝트 한번 다큐를 찍어보자라고 했을 때 그게 저희 관계에 좀 연장선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전혀 뭐 몰랐죠. 이렇게 힘들 줄은. 그렇지만 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한번 해볼까 해서 하는 게 되게 정말 뜻밖의 결과를 이렇게 내놓기도 하는 그쵸. 그런 것들. 사실 이것도 그냥 한번 해볼까 해서 한 거라서.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5년이 그러니까요. 저희도 7년 걸릴 줄 몰랐어요. 개피방도 5년이나 하고 있고 지금. 몰랐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몰랐으니까 이렇게 되게 맞아요. 부딪혀도 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하라 그러면 조금 맞아요. 지금 그 당시 돌아가서 너네 5년 동안 팟캐스트 해야 돼 이러면은 못할 거 못 보이죠. 그 좀 전에 했던 얘기들의 약간 연장선상이긴 한데 아현님이 내가 오빠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면 어떨 것 같아라고 이제 하는
초반에 그 다큐 장면들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8년 7년 됐죠 지금. 다시 보시면 지금 느낌이 또 어떠신가요? 일단은 사람이란 존재가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피식피식거리면서 뭐 해볼까? 뭐 이렇게 하는 저가 약간 저 어떡하냐 이제 앞으로 닥칠 일들 어떻게 그리고 또 저보다는 네. 또 그거를 묻는 그 판을 깔고 있는 아이언 감독을 볼 때 쟤 어떡하냐 나는 나대로 힘들었지만 쟤는 엄청 힘들 텐데 쟤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편집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장면이 첫 장면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는데 볼 때마다 정말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아, 진짜 목을 졸라버릴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 왜 그랬을까. 강원이한테 도망치라고 말해주고 싶다. 요즘에 그런 표현이 있죠.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는. 정확히 그 서불제.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 영화를 이제 릴리즈 하시기까지 7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이제 7년까지 걸렸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내야겠다라고 하는 시점이 있었을까요? 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무작정 시작을 했던 것이 바로 7년이 걸린 원인이 아니었을까. 문제의 원인. 네, 원인. 지금 돌이켜 보자면 영화를 처음 저도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든 건 처음이었고 네. 짧은 다큐멘터리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채로 그때 당시 이제 저는 굉장히 순진하게 생각했던 게 강원의 삶이 너무 드라마틱하니까 강원을 쫓아다니면은 당연히 영화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막 카메라를 들고 무작정 쫓아다니고 이게 어떤 이야기가 될 것이다, 뭐 어떤 구성이 될 것이다,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준비되고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도 있고 영화를 만들면서 방향성이 좀 크게 몇 차례 바뀌었던 과정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강원 오빠의 커밍아웃을 받아들이는 이 그 대학교 때 만난 그 기독교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다 같이 촬영하는 걸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었어요. 주변의 반응을 한번 담아보고 싶으셔서. 네. 그래서 그 친구들도 이제 인터뷰를 하고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그 친구들의 이야기는 빠지고 저랑 강원 오빠의 이야기로 좁혀지는 과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제 얘기가 들어가게 되는 시점이 큰 어떤 방향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스스로 뭐 이렇게 내가 들어가야지 이런 계획을 했던 것도 아니었고 네. 같이 작업하시는 피디님들이 이 이야기가 아영 감독의 이야기가 같이 들어가서 이 강원의 이야기를 바라보는 너의 시선의 변화나 성장이 담기면 더 그 영화의 깊이나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더 영화를 디벨롭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영화를 마무리하는 것도 어떤 계획 지점이 있었지는 않았고 도대체 이 영화 언제까지 내가 카메라를 들고 다녀야 되나 언제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지?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강원님이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찍을 수가 없어서 물리적으로. 네, 어떻게든 거기서 이제 영화를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고 그 뒤에 이제 강원님은 떠나고 남겨진 20테라 정도의 푸티지를 붙잡고 세 분의 편집 감독님들과 같이 작업을 하면서 영화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20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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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도 안 되네. 20테라의 양이 얼마나 되는 건지. 코로나가 그 엔딩 시점을 잡아준 게 너무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 퀴어 마이 프렌즈라는 제목을 짓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퀴어 마이 프렌즈라는 제목을 결정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목은 사실 제목도 큰 뜻을 가지고 짓진 않았는데 이 제목을 처음에 지어서 쭉 마지막 개봉 버전까지 같은 제목을 쓰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처음 제목을 지을 당시에 강원님이 디어 마이 프렌즈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보셔서 노희경 작가님 네. 작품이시죠. 그래서 자주 그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또 처음에는
다른 여러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네. 그 제목을 좀 리프레이즈해서 어. Hear My 네네네. Friends라는 제목으로 그냥 별 뜻 없이 직관적으로 지은 제목이었고 그런데 제작진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 제목의 의미를 새롭게 찾아가고 해석하는 과정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작을 하던 중에 그 세상에 사람만큼 이상한 존재는 없다라는 스코틀랜드 속담을 알게 됐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영어 퀴어라는 단어가 저는 성소수자를 원래부터 지칭하는 단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다 어디나 이상한 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퀴어하다라고 얘기하는 데에서 유래했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 안에서도 사실 영화의 시작점은 강원님의 커밍아웃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 영화 안에 담겨있는 저와 강원님의 관계나 이런 것들은 그냥 좀 이상한 애 두 명이 만나서 굳이 카메라를 들고 서로 붙어가지고 지지고 볶은 그 이상한 친구 관계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람 누구나 다 이상한 구석이 있지. 우리 다 그걸 서로 감당하고 이해해주고 또 이해 못할 때도 있지라는 영화의 의미를 찾으면서 제작진이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들으면서 그 처음 왜 다른 친구들의 인터뷰도 담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와 지금의 제목이 좀 달랐나? 사실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랬는데 여러 사람 이야기에서 어쨌든 이상한 사람 둘의 이야기로 뭐 변한 거니까 어쨌든 제목이 되게 좋네요. 퀴어라는 의미가 담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첫 제목이 이렇게 끝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 그 아영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의미가 길어내는 그런 과정 안에서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점점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맞아요. 제목이 되게 잘 지은 제목이라 생각했죠. 네. 저희가 개봉을 앞두고도 제목을 바꿀 생각이 없냐라는 그 피드백을 듣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점점 의미가 깊어지고 이게 네. 이렇게 뭐랄까 이해가 달라지니까 네. 오히려 7년 동안 한 게 잘 된 걸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 제목이 영화를 이끌어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운명이었네요, 제목은. 그렇게 네. 가제를 계속 가져가는 경우가 별로 없을 텐데. 그러니까요, 되게 그죠? 많이 바뀐다고 들었는데. 보통 제목을 거의 마지막에 짓잖아요. 네. 바뀌기도 하고 네, 마지막에. 그렇죠. 그럼 혹시 두 분은 처음에 어떻게 만나고 친해지신 건지 스토리를 좀 들려주세요. 저희는 일단 대학 선후배 사이로 만났고요. 그 이제 아영 감독님이 저보다 한 학번 늦게, 저가 이제 한 학번 선배. 저는 이제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네. 지인이랑 친해서 그때 알게 되고 본격적으로 친해진 거는 저희가 이제 연극 수업을 같이 듣기 시작하면서 그때 연극이랑 영화 수업을 같이 듣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뭐 연극 연습하려면 거의 뭐 매일 막 리허설하고 연습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러면서 좀 본격적으로 친해진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연극 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그때 좀 영화 그 영상에 나오잖아요, 영화에. 근데 궁금하더라고요. 저거는 무슨 연극일까? 꼭 과거를 이렇게 들추세요, 이렇게. 아니 말씀하기 곤란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말이 곤란한 곤란한 것은 아닌데 약간 석사 논문 들춰보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 네. 뭐랄까 그 저희가 이제 작은 기독교 대학에서 만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또 나름 그 공연 전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국에 있는 연극영화과의 어떤 자격이 갖춰져버린 하여튼 그런 져버렸다고. 그러니까 너무 작은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 대학생 연극 그 축제라고 젊은 연극제라는 젊은 연극제라는 이제 여름마다 대학로에 그 연극과들이 모여서 랜덤으로 제비뽑기로 대학로에 있는 극장을 뽑아서 그 공연장을 일정 기간 사용하면서 하는 축제가 있어요. 그런 게 있군요. 네, 거기서 저희가 같은 작품을 하고 네.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친해질 기회가 많았죠. 근데 어쨌든 그게 정말 친해지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죠. 친해지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갈라서. 아예 갈라서거나. 그렇죠. 같이 일하면 그렇게 되죠. 혹시 그럼 즐거웠고 다시 만나지 말자. 질문이 아연 감독님도 당시에는 그러면 출연자셨나요? 네. 그 영화에 나오셨잖아요, 두 분 다. 그러니까 못 알아보셨나봐. 너무 예전 영상이. 너무 예전 그 스틸샷으로 남아 있는 그 연극 그 사진이 있어서. 네.
학과가 작다 보니까 근데 그 작품이 메두사의 뗏목이라고 메두사의 뗏목. 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을 이제 다시 각색을 한 것이었는데 근데 그걸 그 안에 13명 정도의 어린 초등학생 정도 나이가 되는 아이들이 출연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연출부로 지원을 했다가 배우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냥 너 그냥 조연으로 들어와라 해가지고 그 초등학생 역할을 맡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아, 네. 아 그래요? 저는 그 분장이 되게 막 이렇게 엄청 어린아이처럼 분장하고 계셔서 되게 특이하다 생각했는데 그게 진짜 어린아이 진짜 어린 분장이었구나. 뭐 귀여운 척이나 이런 걸 하는 게 그런 절대 거 아니라는 점 아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역을 그랬구나. 예, 이걸 맞다. 여쭤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랬군요. 그래서 석사 논문을 들춰보시더라고요. 여기 뭐 얼굴에 빨갛게 홍조칠도 하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맞죠? 네. 그만해. 아니 한 3초 영상이었는데 너무 뇌리 강렬하게 나와가지고 그 정도로 강원님은 뭐 어디 올라가가지고 막 무대에서 맞아요. 그 영상에서 이렇게 하고 정확히 기억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치스러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저도 예전에 개인적으로 연극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아마추어였지만 맞아. 그래서 디테일하게 보셨구나. 네, 그래서 재밌게 어. 봤어요.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는 사람이 이렇게. 난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고. 되게 좋은 기억으로. 네. 근데 또 그 영상 몸은 달라질 거예요. 네. 또 기분이. 맞아요. 연극을 영상으로 그럼요. 찍지 않은 건 이유가 있다라는 네, 걸. 그럼요. 그냥 그 자리에서 본 걸로 넘기시죠. 네. 저는 좀 기억이 달라요. 강원 오빠 처음 만난 어. 기억이. 네. 제가 이제 신입생 때 처음으로 대학 교내에서 선배들이 하는 뮤지컬 공연을 보러 간 거예요. 근데 무대에 어떤 이제 조만한 남자애가 있는데 연기를 막 이렇게 잘한다기보다는 정말 열심히 하는 그 사력을 다해서 연기를 하는 누군가가 네네. 있더라고요. 칭찬이죠. 그럼요. 네. 네. 좋게 말하자면 이제 관객들에게 에너지를 이렇게 쏟아서 아. 보내주는. 칭찬이네요. 네, 그래서 저 사람 누구지? 너무 어. 신기하다. 굉장히 코믹한 캐릭터였어요. 네. 그래서 그걸 너무 잘 표현을 해서 눈에 이제 확 들어왔었고 그 뒤에도 몇 편을 이제 오빠가 하는 연극들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3학년 때쯤에 이제 같이 연극 작업을 하게 되면서 그때 또 이제 저녁 시간마다 같이 늘 뭐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는 같이 리허설을 해야 되니까 과제를 하는 팀도 그 연극팀을 같이 하는 애들끼리 하게 되거든요. 다른 수업의 과제들. 네. 진짜 거의 붙어 있을 수밖에 없게 네. 서로를 만드는. 그렇군요. 그럼 새벽 2시, 3시까지는 또 같이 과제를 하는 거예요. 끝나고. 또. 그런 삶을 한 학기 동안 살다 보니까 이제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이제 진짜 친해질 수밖에 없는 근데 환경이네요. 같이 과제를 하셨는데 어떻게 계속 붙어 계시네요. 그래도 그쵸. 그때 원래 대부분 팀플을 하고 나면 좀 갈라지지 않나요? 달라진 분들도 있죠. 네, 그렇죠. 잘 맞으셨었는데. 그래 잘 맞으신 걸로 즐거웠고 다행이네요. 하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같이 뵙고 있겠죠, 그죠? 대학 그때부터면 진짜 오래된 인연이시네요, 그렇죠? 진짜 오래된 인연이네요. 그렇네. 그럼 강원님은 아연님의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아연님은 방금 첫인상이 이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할 때마다 네. 허락을 받은 적은 없는데 아연 감독님의 그 당시 별명이 아철이라고 정말 뭐랄까 이렇게 뭔가 그 두 손을 이미지를 좀 설명을 해보자면 두 손을 불끈 쥐고 이렇게 네. 사람한테 탁 이렇게 또리또리한 눈으로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고 나는 그런 아주 명랑한 그런 이미지로 저는 기억이 됐고 근데 그런 질문들이 저는 좀 불편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얘 되게 재밌다, 귀엽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하면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열심히 답을 하고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려보면 같이 과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왜냐하면 또 이제 연극을 같이 하면 리허설 시간이 12시까지 되는데 그때 또 팀끼리 시간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또 연극하는 친구들끼리 또 과제에서 같이 프로젝트도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오랜만에 생각해 보니까 진짜 빡셌네요. 무엇보다 얘기가 진짜 잘 통하셨나 보다, 그죠? 네, 얘기가 진짜 잘 통했어요. 뭔가 좀 이렇게 만나면 불편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그쵸.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도 하고 뭐 아연이 얘기도 재밌었고 저도 이런 저런 얘기를 답하는 일이 싫지 않았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서로에게 좀 끌린 그쵸.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그런 티키타카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일방적으로 질문하고 어떤 사람은 답하면은 왜 나한테 왜 이렇게 다 질문을 하는 거야? 약간 이러면서 맞아요. 굳이 나한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게 싫지 않았다는 거는 정말 두 분의 케미가 잘 맞았다는 거죠. 네. 처음부터. 진짜 지금님 말씀이 맞는 게 그 아연의 질문의 어떤 정도가 그냥 보통이 아니거든요. 되게 직설적으로 질문을 하고 직설적으로 하는데 제가 지금 돌이켜봐도 너무 신기한 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또 어렸으니까 여러 가지로 제 안에 고민들이나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하던 시기여서 되게 예민할 법도 하고 불편할 법도 한데 그 아연이 질문을 하면은 그랬던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너무 얘가 호기심으로 질문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런 관계가 너무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때 생각해보면 신기했던 게 네. 제가 별명이 아철이기도 했지만 네. 쌈딱이기도 했거든요. 아, 쌈딱. 쌈딱 되게 오랜만에 듣는 단어네요. 쌈딱.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대학교 때 남자 선배들이 특히 저를 좀 편애하지 않는 선배들이 있었다는 걸 졸업하고 나서 친구들한테 들었어요. 저는 되게 편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강원님이랑은 뭘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맨날 밤새 얘기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어떤 발톱이나 이런 것들이 강원이랑 있을 땐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편했어요. 얘기를 나누는 것이. 약간 그 남자들끼리 있을 때 하는 그런 불편한 수 있는 말들을 안 하셨을 것 같았고 그렇죠. 그런 걸 무의식 중에 하는 선배들한테는 이제 발톱을 아마 내세워서 말씀하시니까 그분들 불편했을 것 같고 어쨌든 진짜 두 분이 지음이네요. 지음. 지음이야말로 진짜 오랜만에 듣는 네, 단어. 그렇죠. 이 말이 더 오래됐네. 네, 그렇죠. 네, 쌈딱보다 연식이 드러나는 연식이 드러나는 표현 지음. 그러면은 그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많이 보이는 구도잖아요. 지금 게이 친구 한 분이랑 헤테로 여성 친구 한 분. 네, 그렇죠. 미드에 되게 흔히 나타나는 그렇죠. 저도 있고 친한 여자 저도 친구들이 있어요. 네. 저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이분은 커밍아웃 자체를 안 하셨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두 있죠, 번씩 맞아요. 있을 법한. 근데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신다면 오빠는 되게 편해. 편하다고 언니 약간 이런 그러니까 비슷한 관계의 친구들이 저도 있었을 텐데 저도 만약에 거기서 커밍을 했으면 친해졌겠지 싶은 친구들이 있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관계들이 좀 많이 생각보다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또 두 분은 두 분 나름대로 두 분의 관계가 특별하다고 느끼는 지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다르다 생각하시나요? 좀 재밌는 그런 관점? 저는 오히려 저희 관계가 유난히 특별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좀 없거든요. 이게 안 그래도 질문을 받고 저희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보통 이제 내 자신을 남성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성인 이제 친구가 있으면 여자 사람 친구냐 뭐 애인이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질문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고 제 안에서도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왜 그게 나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연이란 친구를 여성으로서 바라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아연 감독님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아연이 여성인 친구가 아니라 그냥 아연의 존재 그 자체인 저에게 친구 사람 대 사람으로 그렇게 좀 관계 맺기가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보통 이 게이 커뮤니티 안에 이제 게이 친구랑 이제 친한 이성애자 여자친구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저는 한 번도 우리 관계를 그렇게 한번 농담으로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받고 되게 맞네. 우리 되게 그런 그 많은 것 중에 원오브댐이긴 한데 나는 왜 그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이런 지점을 되게 많이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거야말로 우리 관계가 되게 유니크하다는 거에 증명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우리는 그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 우리만의 맞아요. 관계야. 오히려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지점이 뭐 굳이 얘기하자면 특별하다. 저는 좀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이런 게 또- 게이가 네. 나오는 뭔가 그런 매체를 접해본 적이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그럼요. 같기도 네, 하고. 뭐 섹스 앤드 시티나 이런 음.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뭐 여러 음. 매체에서 워낙 이제 그런 네네. 스테레오타입화 되어 있는 어떤 그쵸, 관계들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개인 친구는 재밌는 어떤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주로는 그런 장르들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네. 처음에는 그런데 오빠가 커밍아웃을 했을 당시에 친구들 중에는 예상을 했다라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아 강원님이 이제 퀴어인 그러니까 네. 성소수자인 걸 네, 예상했다. 네. 네.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예상해 보진 않았어요. 아. 전혀 생각도 못 해봤고 어. 그만큼 제가 이제 보수적인 배경에서 있다 음. 보니 그런 인지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있을 수 있다라는 인지 자체가 음.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제가 넘어갔을 때 오빠가 커밍아웃을 하고 그때부터는 제가 오빠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정체성 중에 퀴어라는 정체성에 그래서 엄청 몰두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몰랐던 약간. 네, 전혀 내가 발견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이 친구의 어떤 부분에 엄청 집중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느 날 다큐멘터리 이제 좀 찍던 참에 오빠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너를 만나면 내가 퀴어란 얘기를 하게 된다고. 다 커밍아웃을 했지만 다른 친구들을 만나서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지 않는데 유독 제가 그 부분에서 질문이 많았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한 7년 정도 이 작업을 하면서 그때 이제 어느 시점에 제가 알게 됐던 게 이 사람이 나에게 커밍아웃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의 퀴어 정체성이 이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뭔가 오빠의 삶의 중요한 챕터이긴 하지만 그게 이 사람의 전부의 이 사람이 가진 어떤 책이 있다면 거기에 전체를 말해주는 건 아닐 텐데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을 전체인 것처럼 이 사람의 그 특성이 전체를 대변해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스테레오타입화 되어 있는 그 판타지가 저한테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런 네네네. 드라마 속에서의. 근데 그 뒤부터는 그런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한 부분이 있지 않구나라는 걸 좀 배워갔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매체가 중요해요. 네, 매체도 중요하지만 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도 물론 교회에 관해서 굉장한 그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여러분은 서로 예수님의 뜻으로 만난 것 같아요, 그죠? 오, 진짜 왜냐면 일요일에 여기서 이 계피방을 녹음하면서 네, 예수님의 뜻을 생각해보게 되는. 네, 왜냐면 여러분의 신은 여러분을 사랑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어떤 친구를 보내서 더 뭔가 좁아지게 시야가 좁아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또 넓어지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또 뭐 예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사실. 그렇잖아요. 뜻이 있었다. 네. 하늘에 계신 그 예상할 수가 없는 친구예요. 네. 왜냐면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거는 역시 다 그런 뜻이 있었겠거니 약간 그런 생각이 물론 저는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지만 어쨌든 다 그죠. 여러분의 신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만하시죠. 그만하시죠. 갈 길이 머니까. 그 종교 얘기해서 그런데요. 혹시 두 분의 주변인들 중에 종교적 신념으로 뭐 영화 촬영에 좀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냈거나 혹은 두 분의 관계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던 경우는 없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일단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없어요. 네. 있었을 법도 한데 아마 이 촬영 과정에서 어느 정도 주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잡고 있는 게 아무래도 아연이가 이걸 찍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찍은 걸 보는 거는 또 아연 감독님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게 필터링 된 부분이 없잖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적대하는 분은 없었고 저도 근데 한편으로는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도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적인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제 친구들 중에서는 그렇게 뭐 저를 어떤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사람의 나와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런 걸 넘어서 적대감을 드러내거나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운이 좋게도. 운이 좋게도. 네. 근데 운이 좋다는 표현을 사실 이게 써도 되는 걸까, 적절한 걸까 이런 좀 고민은 좀 있어요. 요즘. 네.
저희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은 교회 공동체라고 했을 때 그 역시나 그 스테레오타입화된 어떤 이미지에서 많이 벗어나는 아싸들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 친구들 중에 뭐 선교사님 자녀나 목사님 자녀인 분들 많지만 뭐 전혀 그런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은 없었고요. 근데 오히려 공통되지 않았던 친구에게 그런 갈등은 한 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갑자기 나도 기억났습니다. 네. 갑자기. 네, 후배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같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닐 수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닐 제가 수도. 오빠한테 네. 얘기한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 한번 이렇게 어느 정도 편집된 그런 거를 제가 없는 자리에서 이제 아영 감독님이 촬영한 어떤 촬영본을 봤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자기의 생각을 신앙 안에서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 장면, 제가 없는 자리에서 그랬는데도 그걸 봤을 때도 별로 그렇게 적대감으로 느껴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워낙 또 생각이 깊은 친구들이고 그들도 뭔가 고민하고 있는 게 느껴져서 였던 것 같아요. 네, 본인의 정체성을 고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자기 믿음이나 그리고 친구로서 제가 이제 성소수자인 거를 본인도 이렇게 뭔가 고민하는 거를 표현한 거지 적대감을 표현했다고는 느끼진 않았어요. 저는. 네. 맞아요. 오빠가 봤던 건 아마 들었던 거는 그런 내용이었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별도로 저랑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한번 굉장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좀 크게 부딪혔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좀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이 영화가 한 7년이 걸렸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친구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영화 프리미어 때 와서 같이 보고 박수 쳐주고 너무 고생했다고 해주고 정말요? 네, 그런 과정이 있었어서 제가 영화를 만들면서 변하는 만큼 또 사람들이 저희가 20대 초반 이때 만났기 때문에 그때 세상에 대해서 다 안다고 단정하지만 그 이후에 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겪으면서 또 사람이 넓어지는 과정을 다 마찬가지로 겪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이 변하네요. 맞아. 그러니까 7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니까. 그럼요. 그 사이에 이렇게 여러 가지 가치관이 변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그대로 담기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또 그만큼 두 분이 이렇게 선한 영향력 많이 쓰는 용어죠. 오늘 되게 홀리하네요. 다른 의미로의 아무튼 그런 영향력을 친구들한테도 끼치고 있어서 더 생각 같은 것도 바뀌게 되고 내가 만약에 뭐 그쪽에서 적대화하는 그런 퀴어 이미지 교회에서 들었던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실제로 만나본 뭐 내 퀴어 친구는 그렇지 않다 이러면 이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다양하게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늘 얘기하는 거지만 노출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내가 실존하는 성소수자를 내 지인으로 두었냐 안 두었냐에 따라서 그런 혐오적인 뭐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거를 정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머릿속으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그냥 저거는 틀린 말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걷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시화. 그렇죠. 가시화. 저도 강원님이 저에게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제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네. 그러지 않고선 설명해 주지 않나. 그만하라고. 영화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혹시 강원님께서 미군을 선택해서 가게 되신 이유와 그리고 미군에서 나오시게 되셨잖아요. 그때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군으로 입대를 한다는 거는 되게 주위에 없는 일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큰 결정을 제 부모님을 포함해서 저의 어떤 선택을 납득시켜야 될 때 자주 썼던 표현이 이제 sexuality over nationality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되게 제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 정체성이 내가 다르다고 느껴졌을 때 나의 정체성을 두루두루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되게 많이 성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 정체성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던 시절이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하필 한국에서 태어났고 하필 한국에서 남성이고 그 말은 군대를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근데 또 다른 저의 정체성인 성 정체성과 이거는 너무 부딪히는 거예요.
그거가 뭐 내 안에서 부딪힌다기보다는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네. 보면 양립이 너무 어려운 네, 맞아요. 그런 네. 상황이 있었던 거를 이제 흡수를 자연스럽게 했고 그래서 돌아보니까 제가 20대에 거의 걸쳐서 그게 되게 이렇게 한 무의식적인 되게 불안이랑 두려움을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뭐 미국 유학을 가서 뭐 거기서 이제 연극 공부도 하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돌아왔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미군 입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또 쉽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또 이제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은 무조건 가야 되고 그런 거의 네, 마지막 그런 마지막 해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군대를 꼭 가야 되는 그때 이제 미군 입대에 대해서 알게 돼서 그걸 준비하면서 이제 제 선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국적의 정체성보다는 제 성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미군을 선택한 거죠. 보면은 네네. 하긴 저희가 지금 그 군대 내에서 성소수자 색출하겠다고 하고 처벌했던 게 불과 10년이 안 됐어요 아직. 그래서 3년이다 뭐예요? 한 5년 5-6년 됐나? 그쵸. 5, 6년 전이었던 그냥 8년 정도. 뭐 길어봐야 8년 뭐 그랬고 사실 저도 군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서 사실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제가 뭐 다 알진 못하지만도 어느 부분에서 공감을 좀 할 수 맞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항상 막연하게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대체 복무를 했는데 훈련소만 자주 갔다 오고 근데 2년을 만약에 거기 있었다고 하면은 과연 물론 운이 좋게도 좋은 사람들 만나서 뭐 무사히 잘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힘든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한 달 있었는데 그때 내가 모든 상상하던 공포들이 다 실현이 돼서 훈련소 한 달. 네, 훈련소 한 달이 그래서 역시 좀 단단해지고 오는 그러니까 어쨌든 나이가 들어서 갔으니까 그래서 그럼 그 단단해져서 들어간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게이가 아니어도 되게 공포스러운 집단일 것 같아요. 충분히. 근데 거기다가 또 게이라는 정체성까지 합쳐지니까 더 걱정되고 더 두려운 거죠. 근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요즘에 뭐 주위에 보니까 되게 뭐 자신을 잘 드러내는 방향으로도 군 복무를 하시고 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시대가 많이 좀 많이 변했어요. 변하기도 했고 근데 한 가지 좀 제가 이렇게 좀 아쉬웠던 거는 저희가 성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그 시절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 고민들이.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이 군에 대한 두려움에 눌려서 그런 불안 때문에 내 성 정체성을 좀 깊이 고민하고 그걸 들여다볼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이 군대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더 뭔가 몸에 확 와닿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엉켜 있는 시절에서 했던 제 선택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권이 있다면 왜냐면 우린 선택권이 없잖아요. 한국에 태어난 이상 선택권이 없고 한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 그게 선택권이 이제 제 국적을 버리고 국적을 바꿈으로써 할 수 있는 선택이었던 거죠.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선택을 하고 이제 미군에 입대하시는 결정을 내리셨던 그러면 가실 때 나는 이제 미국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를 이제 아셨을 때는 어쨌든 그런 거 다 생각을 하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냥 미국에서의 삶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내리셨던 결정인 건가요? 그게? 네,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게 미국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내가 좀 더 나다울 수 있는 곳 어떤 부분이었고 그 당시에는 제가 만약에 한국 군대와 미국 군대를 놓고 봤을 때 내가 나다울 수 있는 곳의 최악의 장소는 그 당시에는 제가 느꼈던 바로는 한국 군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미국 사회에서 살겠다가 아니고 군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선택을 했던 거는 내 자신을 내가 선택권이 있다면 내 자신을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에서 나를 보내고 싶진 않다. 약간 이런 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비장하게 입대할 때 다 비장해지지만 특히나 저는 또
그 되게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 사이에서 네. 되게 비장하게 입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화에도 그 선택을 하실 때 그 인터뷰가 나왔던 게 저 기억에 나가지고 그 설문조사 같은 거 했었을 때 맞아. 이런 얘기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비장하게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본의 아니게 또 나오시게 됐는데 그 좀 많이 힘드셨던 걸로 영화에는 나오더라고요. 네네. 네. 보통 이제 미군에 들어가면 뭐 4년 계약, 6년 계약 이렇게 보직에 따라서 다른데 저도 이제 좀 4년 이상 계약을 한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4년이 못 돼서 이제 제대를 하게 됐는데 이게 뭐 의가사 제대라는 표현이 요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복무하기 후반쯤에 돼서 되게 우울증이랑 그리고 뭐 적응 장애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되게 좀 심하게 우울했던 시기였어요. 제가 독일에서 복무를 할 때였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 일상생활이 안 되는 그런 증상들을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옆에 이제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나 아니면 저희 뭐 선임이나 네, 걱정을 하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상담도 권유를 받고 이제 군 안에서 여러 가지 좀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미군에서 봤을 때 이 조직에서 이 사람이 지금 더 이상 이 의무를 군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기에는 미군 조직에서도 좋지 않고 이 개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그러니까 내보내는 게 미군을 위해서도 이 사람을 위해서도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지는 제대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근데 한 7개월, 한 6, 7개월 걸렸어요. 이게 언제 제대할지 모르는 그런.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느꼈던 거는 제 자신이 저한테 저 자신보다 미군이란 조직이 더 합리적이고 관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단 들어가면 이거 무조건 가야 돼. 나는 이거 포기하면 안 돼라고 막 엄청 닥달을 했다면 거기 안에서 오히려 아니 너 지금 우리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너 지금 되게 상태 안 좋고 그리고 너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미군을 위해서도 너는 나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챕터 아웃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과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되게 또 한국의 군을 생각하면 또 그런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되게 막 영원히 붙잡고 안 놔줄 것 같은 그런. 군대가 아니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나한테 뭐 이거 못하면 어떻게 살아?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며 살아왔으니까 계속. 네. 그래서 되게 그때 이게 지금 내가 멈출 수 있는 거라고 라는데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때 했던 선택이 저한테는 뭐 군 제대를 떠나서 되게 많은 걸 배우게 해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영화에서 강원님이 되게 힘드셨을 때 쓰신 편지가 하나 있잖아요. 아님한테 보내준. 그 편지 자체에서 강원님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지가 너무 절절하게 느껴져가지고 참 저는 특히 그 한 줄이 너무 기억이 났어요. 살고 싶어서 죽고 싶은 날들이다 막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정말 그 한마디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어떤 마음일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많이 좋아지신 거죠. 네, 지금 뭐 네. 여러 가지 저도 이제 뭐랄까 정신 건강에 대한 짬바가 생겨서 상담도 이제 오랫동안 받았고 지금은 주기적으로 받고는 있지 않은데 좀 제 마음에 좀 뭔가 이거 좀 뭐가 엉켜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항상 저 상담사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상담도 받고 뭐 약도 지금 꾸준히 먹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고생하셨네요.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군대가 참 여러 사람 힘들게 해요. 진짜. 그럼요. 하여튼 이거는 저희가 뭐 질문을 적진 않았는데 이제 그 과정을 어쨌든 이제 촬영도 하시고 이제 뭐 영화상에서는 스카이프 통화하시면서 이제 지켜보셨잖아요. 그래서 아연 감독님은 이제 어떤 생각이 그 당시에 들으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강원 오빠가 미군에 입대한다고 하고 또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저도 굉장히 안도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오빠를 위해서 좋은 선택일 것이라고 아마 오빠가 생각했던 만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저희가 이제 영화를 촬영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오빠가 막 주한 미군이 돼서 한국에 왔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는 촬영을 시작하면서 오빠의 앞으로 행복한 삶만 나는
찍게 될 거라고 확신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때는 그 뒤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장밋빛 미래를 제가 강원이는 커밍아웃도 했고 이제 군대 한국 군대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네. 뭐 더 뭐 해결할 것이 있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정말 큰 착각이었던 것 같고 또 그 한편으로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오빠가 왜 미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군대에 대해서 저도 좀 다시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대학교 때 이제 주변에 뭐 친한 친구들이나 오빠들이나 동생들이 저도 이제 남동생 2명이 다 군대를 다녀왔고 뭐 제 바로 밑에 동생도 해병대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봤기 때문에 군대를 가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디폴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녀오지 않으면 뭔가 자격이 미달인 것 같이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쵸. 그래서 이런 환경에 제가 엄청 익숙해져 있었다는 걸 새삼 알겠더라고요. 이걸 뭐 제가 어렸을 때 뭐 외국에 나가서 살거나 이랬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시스템화되어 있는 이 환경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이게 좀 기이한 상황이라는 걸 객관적으로 인지할 만한 상황이 없었어요. 근데 강원님이 그 과정을 겪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오는 책임들을 져가는 삶을 또 옆에서 보면서 여러 고민을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다들 군대 얘기가 나오시니까 눈빛이 아련해지면서 이게 맞아. 네. 근데 이게 저는 군대를 어렸을 때 갔거든요. 그냥 남들 다 많이들 갈 때 22살 되자마자 갔는데 그때 너무너무 가기 싫었던 기억은 있지만 근데 그냥 어리다 보니까 지금처럼 막 생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시스템에 완전히 순응해서 맞아. 별 생각 없이 갔다 왔던 것 그때는 같아요. 맞아요. 뭘 생각하기 시작하면 너무 못해요. 맞아요, 못해요. 맞아요. 그 나를 숨겼겠지 좀. 그렇죠. 당연히 숨겼는데 나를 숨겼죠. 지금 다시 가라 그러면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로. 하긴 저도 그때는 디나이얼이었고 21살 때였으니까 제가 스스로에 대해서 받아들인 건 23살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랬으니까 갔다 왔지. 그랬으니까 그때는 그냥 이게 그냥 한 달에 10만 원도 못 받고 일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때는 그냥 당연히 그런 거구나. 당연히 가는 거지 뭐 이러면서 가가지고 그저 다 맞아. 그냥 이래서 이게 참 그 뭔가 이렇게 생각이 마비된다는 느낌, 체제에 젖어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남들 다 하는 건데 왜 너만 약간 맞아, 이렇게 맞아. 되는 게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요.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 자체. 신성한 국방 의무니까요. 예, 그쵸. 아주 신성하죠. 예, 뭐가 신성한지 모르겠지. 예, 그쵸. 예. 퀴어 친구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되게 극적으로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하시게 된 그러게요. 쓰기는 하네요. 네. 그러네요. 굉장히 극적으로. 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약간 그 뒤에 제가 약간 필터가 된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네. 왜냐면 질문이 이제 새로운 남자분을 만나거나 할 때 혹시 본인은 군대 다녀왔는데 다른 군대 안 다녀온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 한번 물어보게 돼요. 좋은 질문이다. 네,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저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늠하려는 그런 습성이 생기더라고요. 그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발작 버튼처럼 눌리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분도 이제 발작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발작 버튼이 생겨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렇죠. 제대하고 적응돼 있기 나니까. 때문에. 패시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패시브 스킬이에요. 아니,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긴 해.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안타까울 따름인데. 그 영화가 그러니까 영화를 본격적으로 촬영하시기 전 시점이 이제 강원님이 한국에서 사시다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시는 상황이었잖아요. 15년도 이전에. 그 당시에 이제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 막 이런 꿈을 가지고 이제 가셨는데 강원님은 그런 공연이나 노래나 춤 이런 게 되게 중요하신 분 같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그런 편인데 그래서 보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었는데 강원님한테 그런 예술이 갖는 의미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 가셨을 때 어떤 과정을 밟으셨었는지 좀 그런 게 영화에 자세히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한번 네. 덧붙여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연극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일단 저는 연기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아까 아연이도 말해줬지만 잘했다기보다는 정말 열심히 에너지를 쏟아가며.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연극 자체를 좋아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돌아보니까
연극 자체보다는 그 연극이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 어떤 예술 형태라고 저는 좀 느끼는데 그 당시에 제가 막 아까 좀 자주 쓰는 표현이 된 것 같은데 뭔가 안에 엉켜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출할 방법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그런 에너지가 밖으로 나와야만 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하필 또 연극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에너지를 표출할 수 있는 그 연기라는 형태, 공연이라는 그런 장르 이런 걸 진짜 심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진짜 종교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리허설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열심히 참여를 하고 연습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뭔가 나를 단련시키는 그런 약간 수행 같은 느낌의 해방감 같은 것도 좀 느끼시고 네, 그런데 거죠? 그걸 모아서 이제 무대에서 하면은 그게 해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뭔가 여러분들도 뭔가 어렵고 힘든 그런 에너지를 표출을 할 때 되게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되게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뭔가 화로 나간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뭔가 단련하고 뭔가 이렇게 고민하고 시간을 둬서 어떤 예술적 형태로 표출이 된다라는 게 저가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릴 때 막 강수진 발레리나의 뭐 네네. 자서전을 보고 막 다큐멘터리 보면 진짜 그런 과정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진짜 몰입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한 순간을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습하고 하는 모습들에 내가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그리고 근데 그게 막 나를 되게 잘 이렇게 뭔가 잘 키워서 막 잘 꽃처럼 꽃에 물 주는 것처럼 잘 자라게 해서가 아니라 되게 혹독하게 하잖아요. 자기 네네네. 자신한테. 그래서 약간 자기 학대의 형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춤 동작을 위해서 다리를 찢어야 된다고 하면 정말 아프고 힘든데 거기에 에너지를 그냥 흘리면서 그걸 참아내면서 뭔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밖으로 뽑아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네,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춤, 연기, 뭐 공연 예술 형태가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어요.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강원님이 20대 초반부터 이렇게 하고 있던 고민들에 대한 어떤 표출 형태 같은 게 될 수도 있겠네요. 고통에 대한 표출. 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이만큼 살다 보니까 되게 표현을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표현을. 네, 근데 연기라는 예술은 저도 뭐 잘 모르지만 제가 좋아했을 때 많이 고민해본 바로는 연기는 되게 독특한 예술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그림을 그려서 그림이 아웃풋이 되지만 연기는 제 존재가 아웃풋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이제 연극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미국까지 가서도 언어가 다른데도 거기서도 뭔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동력이 아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예술가의 삶이네. 그 당시에는 예술가의 마음이었어요. 진짜로. 멋있다. 그러면 강원님께서 부모님께 커밍아웃 하셨던 스토리와 함께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SNS 통해서 페이스북 통해서 그 커밍아웃 하셨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그때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많이는 아니지만 제 일에 선배들 학교에서 이제 공연을 하다 보면은 너무 자주 보고 하니까 그런 걸 숨기고 있다가 대학 때부터 이제 커밍아웃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연극을 한창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 이제 한 휴학을 하고 집에서 좀 오랫동안 있게 됐는데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당연히 부모님과의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부침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미국 가기 직전에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고 갔는데 그때는 사실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엄마나 아버지의 어떤 반응 정도고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더니 막 뱉어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내가 정리해서 잘 정리해서 뭐 나 이런 사람이고 이런 고민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 막 뿌악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사지르듯이 약간. 네, 맞아요. 심지어 또 가니까 또.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런 내가 떠나니까 이제 뿌악하고 이제 미국으로 간 거죠. 나 미국 가는데 엄마 나 남자 좋아해. 이런 느낌. 오히려 한나 지금 해준 것처럼 그렇게 좀 귀엽고 가벼운 느낌이면 더 좋았을 텐데 뭔가 그런 뭔지 알겠다. 그러고 갔죠. 그럼 좀 기간이 좀 필요하셨나요? 부모님이 받아들이신 때까지? 일단은 그날
저희 어머니는 되게 그럴 수 있다. 되게 아주 뭔가 네. 하여튼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게 했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또 되게 솔직한 스타일이어서 나는 너무 솔직히 충격이었다 뭐 이러면서 네. 근데 뭐 그 뒷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뭐 엄마도 되게 고민 잠도 못 주무시고 이렇게 했는데 전반적으로 그 자리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뭐 이러나 저러나 네가 우리 아들인 거는 뭐 변함이 없고 뭐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그때 기억이 되게 뭔가 희미하고 이렇게 잘 나지 않는 게 오히려 좋은 의미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뭔가 되게 엄청난 상처가 남지 않았다. 맞아요. 상처가 남지는 절대 않았고 근데 그때는 제가 저한테 상처를 주는 시기였기 때문에 예, 거기다가 이제 부모님까지 해줬으면 더 힘들었을 텐데 부모님은 되게 그렇게 반응해 주시진 않고 너무 받아들여 주셨다기보다는 그 자리에 있어 주신 것 같아요. 표현하자면 기다려 주셨던 거네요. 네. 말하자면. 네. 근데 또 이게 커밍아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평생 해야죠. 네,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가서 이제 막 연극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거기서 되게 좋은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확실히 미국 문화권이니까 그리고 또 미국 문화 안에서도 연극 공연 이렇기 때문에 되게 게이 친구들도 많았고 그런 게 좀 저의 은사님 뭐 이렇게 춤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이제 같이 연극 가르쳐 주신 교수님 분들은 되게 그런 데서 오픈되어 있는 분들이셔서 거기서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조금씩 제가 열렸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더라고요. 미국에 간다고 내가 갑자기 막 오픈리 게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요. 그러지 못하죠.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평생 살아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미국을 그렇게까지 비행기를 막 10시간을 타고 갔는데 되게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해도.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미국까지 와도 변함없는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네. 너무 거기서 되게 절망적이었던 기억도 나고 근데 뭐 공연을 하면서 그리고 또 주위 분들 덕분에 되게 많이 열리게 됐죠. 궁금한 게 어쨌든 그때까지만 해도 물론 지금도 그러시겠지만 굉장히 신실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신앙과 자기 정체성 간의 충돌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지점에 대한 고민은 없었을까요? 저는 일단 저희 집이 종교가 없는 집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저는 기독교 대학을 간 것도 그 학교를 보고 갔지 기독교를 대한 생각은 아예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 어떤 그 학교에서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좀 하나님과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때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건 사실 미국에 가서거든요. 네, 미국에서 되게 좋으신 분을 만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그렇다고 그 교회 공동체가 되게 LGBT 프렌들리한 곳은 아니었어요. 또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제 부딪힘을 발견을 한 거예요. 네. 그제서야.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도 그 당시에 연극을 심취해서 종교적으로 좋아했던 것처럼 어떤 되게 큰 어떤 존재에 대해서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 안에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되게 많이 알아보고 했는데 그래서 근데 미국에 또 그런 컨퍼런스가 있었거든요. 이게 게이 크리스천 네트워크라고 해서 게이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매년 열어요. 요즘에도 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때가 2014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비행기를 끊어서 시카고에서 그때 열리는 3일 동안 하는 컨퍼런스였는데 그때가 거의 저의 어떤 터닝 포인트. 네, 그래서 거기서 느꼈던 것들을 뭔가 허투루 흘려버리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제 안에서 좀 큰 변화가 있어서 페이스북에 영화에도 나오는 그 페이스북에 SNS에 커밍아웃 하는 그 긴 글을 쓰게 된 계기도 그 컨퍼런스 이후에요. 네. 그 보내주신 그 커밍아웃 글 링크 보내주셔서 읽어봤는데 진짜 엄청난 고뇌가 느껴지시더라고요. 그 글에서. 네, 저도 다시 이번에 이제 개피방 녹음 준비한다고 한번 읽어봤는데 거의 뭐 선언문
거의 뭐 내 존재에 대한 대자보 약간 이런 느낌. 아 중요하죠. 매니페스토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네. 정말 매니페스토였어요 저한테는. 저도 네. 비슷한 걸 썼거든요 작년에. 아. 한 1년 전에. 맞아요. 저 들어봐서 알죠. 공통점이 많으세요. 그래서 친해질 수밖에 없네요. 네. 네. 그럼 혹시 그 소식을 페이스북 접하셨던 아연님은 어떤 생각이셨어요? 사실 강원 오빠가 저한테 처음 커밍아웃을 했던 건 그 SNS는 아니었어요. 그 전이었던 네. 거죠. 그 이니, 1년 네. 전에 SNS에 커밍아웃을 하기 전에 1년 전에 부산이 본가여서 네. 여름방학 때 미국에 있다가 네. 부산으로 돌아와서 부산에서 만난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뭐 씨앗호떡 먹고 해운대도 가고 뭐 열심히 이제 놀다가 그 보수동 책방 골목에 있는 굉장히 네, 한적한 유명하죠.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이제 딱 시키고 앉았는데 갑자기 오빠가 저한테 이거 내 이번 연도에 쓰는 다이어리인데 이것 좀 읽어보고 있어 이러더니 자기는 화장실을 간다는 거예요. 다이어리를 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왜 자기 다이어리를 일기예요 정말? 그런 이렇게 스케줄도 있고 전월도 네. 있고 한 그런 복합적인 두꺼운 노트였어요. 일반적으로는 공유하지 않는 네. 플래너 같은 정도였어요. 네. 다이어리까지는 아니고. 네. 어쨌든 개인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는 네. 거죠. 예. 뭐 플래너라 하더라도 갑자기 저에게 이 그렇죠. 사적인 내용들을 이거 왜지? 네. 이거 뭐지? 읽어보라고 해서 제가 어버버하면서 이거 진짜 읽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도 뭐 구체적인 내용은 보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휘리릭 넘기다가 그 안에 이제 메모를 보게 된 거예요. 그 메모가 이제 엄마 몰래 화장을 해보는 남자아이라는 그 그림이랑 낙서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빠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전혀 뭐 그런 인지가 없다가 그 메모를 보는데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 이렇게. 네. 그래서 하면서 그 순간이 그 짧은 순간에 이거 나 일부러 보여준 걸까? 아니면은 그냥 별 뜻 없이 보여줬는데 이런 내용을 내가 봐버린 건가? 내가 모르는 척하는 게 맞나? 아니면 강원이도 내가 뭔가 물어봐주길 바래서 이걸 보여준 걸까? 막 그 번뇌를 엄청 하게 됐어요. 그 순간에. 짧은 순간에. 네. 그런 직접적인 그럴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화장실에서 그 순진한 표정으로 돌아와서 제 앞자리에 다시 딱 앉는데 제가 좀 직설적으로 질문을 하는 편이어서 딱 앉자마자 오빠는 오빠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또 하셨군요. 네. 너무 직접적인데. 그래서 그때 이제 강원님이 동공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일부러 보여준 건 아니었나? 아니면 뭐 일부러 보여줬어도 내 질문이 너무 직설적이어서 놀란 건가? 혹시 동공지진은 연기였던 거는 아니죠? 근데 네. 지금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얘기를 아연의 버전에서 그날의 얘기를 제가 몇 번을 들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정말 기억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저는. 네, 왜 저- 보여줬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전 그러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었다는 거를 완전 까먹고 있다가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그 기억의 실마리를 찾은 게 뭐냐면 네. 제가 그때가 2012년이었거든요. 미국 간 지 한 2년 됐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되게 많은 것들이 열려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네, 네. 예,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2009년에 그렇게 커밍아웃을 빡 하고 갔을 때 지나고 보니까 그때 커밍아웃이 너무 나 위주의 이기적인 커밍아웃 같아서 제가 공연을 준비했었어요. 지인들이나 부모님을 위해서 되게 어떤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거를 제가 그 당시에 정성스럽게 할 수 있는 거는 공연밖에 없었고 그 공연을 이제 하나 작은 공연을 마련하고 싶은데 저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연이를 이제 같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공연의 그 씬 중에 하나를 그런 것들을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 어릴 때 어떤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런 장면들을 넣으면 어떨까? 그래서 아마 그때 브레인스토밍이 된 그 다이어리 노트가 있었고 그거를 제가 아연이한테 어떤 말을 이렇게 트기 위한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걸 커밍아웃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한 적 없었고 아연이한테 커밍아웃을 했다고 생각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적이 없었는데. 워낙 친하시니까. 네, 또. 그래서 그만큼 아연이는 저한테 어떤 왜 우리는 다 알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커밍아웃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귀신같이 다
딱 입력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가? 헷갈려요. 네, 저도 어. 가끔 헷갈려요. 근데 이게 요즘에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초반에 그랬을 때는 다 그치. 알죠. 몇 명 안 그쵸 될 그쵸. 때는. 내가 완전 이거 안 될 때는 타다다닥 이 사람 했고 안 했고 이 사람 위험하고 이런 걸 본능적으로 그렇죠. 머릿속에 아는데 그런 건 있죠. 아연이는 그 범주 안에서 되게 안전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아연이가 이거를 영화 상영하고 우리가 관객들이랑 토크할 때 얘기를 했는데 너무 깜짝 놀라기도 하고 남의 얘기 듣는 느낌. 남의 얘기 듣는 느낌이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네. 나는 그날 커밍아웃을 하려고 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정답은 아무도 모르네요. 그렇죠. 모르죠. 그 당시에 네. 강원님만 그렇네요. 알고 있네요. 그럼요. 각자의 그걸 왜 기억- 보여줬는지. 그렇죠. 근데 아마 공연을 그렇게 네. 같이 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플러스 뭔가 좀 그런 게 있었겠죠. 뭐 나는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데 질문 한번 던져봐. 열심히 질문했죠. 네. 그날 2시간 정도 앉아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깊은 얘기들을 했고 오빠랑 정말 대학교 때 맨날 붙어 다니고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한 번도 우리가 연애 얘기를 해본 적은 없었던 거예요. 서로의 생각해보니까. 연애 얘기요. 네. 그게 새삼 그래서 우리가 뭐 그게 이상하다고 느꼈던 적도 없었지만 그날 이제 사실은 같이 붙어 다녔던 그 시기에 저한테 말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있었다는 것도 그때 다 이제 터놓고 얘기를 하게 됐고 그때 이제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도 그러면 오빠는 오빠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 이것도 물어봤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직설적이었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들을 다 물어보고 오빠가 정말 거기에 성실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때 정말 더 가까워졌다고 느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1년 뒤에 오빠가 그 아까 말했던 시카고에서 그런 컨퍼런스들을 다녀오면서 그 과정들을 저한테 이미 나눠준 게 있었고 근데 그 SNS 글을 딱 봤을 때는 굉장히 환영해주고 싶은 마음과 그러니까 이게 그 친구들한테 한 명 한 명 커밍아웃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걸 환영해주고 싶은 마음과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 이게 이제 이 매니페스토가 누구한테 닿을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SNS 친구들에게 공개하는 거지만 그 안에 모두가 환영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괜찮을까라는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SNS에 썼던 글 중에서 강원님이 했던 얘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개인인 것이 이제 양립 가능하다라고 자기가 받아들이기로 했다라는 그 선언을 봤을 때 그게 저한테 주는 엄청난 해방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두 개의 뭔가 양자택일의 문제인 것처럼 늘 강요받으면서 자라왔고 제가 성소수자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늘 뭔가 그 흑백의 논리 안에서 저도 트레이닝 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볼 때에도. 근데 그냥 그게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가 이런데 이걸 받아들여서 어떡해 라는 그 선언이 저한테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말씀 잘하셔가지고 정말 멋있어, 서로 멋있어. 선한 두 영향력을 두 미치고 있는. 곧 오실 것 네? 같아요. 저 감탄하고 있어요.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근데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성소수자 내부에도 그런 종교 모임이 많이 최근에 좀 점점 생기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그렇죠. 굉장히 큰 위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종교인 당사자분들한테는. 어쨌든 종교인으로서 길러진 그 사람이고 그다음에 내 퀴어 정체성을 못 버리고 그러니까 못 버리는 게 아니라 나는 퀴어 정체성과 이제 양립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었고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종교로부터 버려지는 경험을 했다 보니까 이제 다시 어떤 공동체가 생기고 이러면서 거기서 다시 이제 얻어가는 그런 마음의 위안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네. 또 역으로 작년 한 해 동안에 네. 상영을 거치면서 재미있었던 게 상영이 끝나고 나서 네. 사실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고 커밍아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희가 이제 20, 30대로 넘어가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가치관의 충돌 때문에. 네네. 근데 저희 영화를 보시고 사실 나도 그런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이렇게 이런 영화를 볼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서 네. 맞아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퀴퍼 이런 데서 보는 그 반대파들이 너무나도 과대표돼서 그렇지 사실은 보편적인 크리스찬들, 보편적인 종교인들 다 그런 마음은 전혀 아닐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너무나도 그런 목소리가 큰 몇몇 때문에 마치 막 전체가 다 그런 양 이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는데 좀 안타깝죠.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네.
그러면은 아연님한테는 다른 퀴어 친구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많지는 않지만 네 있고요. 신기하게도 오래전부터 알았던 친구들인데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저한테 커밍아웃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이제 강원님과 제가 친했던 것처럼 친했던 친구들이 이제 뭐 다큐를 만들면서 한 해가 지나면 한 명이 이제 커밍아웃을 하고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별명이 자석이 된. 정확하십니다. 자성이 강해지고 강해지는 과정에. 네. 그 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이제 그만큼 이제 아연님이 아까 강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커밍아웃 해도 안전한 사람이라는 맞아요. 게 이제 점점점 더 많이 그렇죠. 많은 네. 분들한테 느껴져서 이제 그런 말하자면 행운을 누리시는 게 아닌가. 저희는 좀 그렇게 뭐 너에게 가는 길에서 어머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자녀가 자신한테 커밍아웃을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다. 그게 또 이제 믿을만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또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부모자식 관계에서도 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을 볼 때 저희도 행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다 그렇게 상호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사람들 중에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 뭐 아니면 뭐 난 나한테 얘기한 사람 아무도 네, 없는데 그쵸.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왜 맞아요. 없을 리가 없는데. 없을 리가 네. 없는데 너한테 얘기를 안 한 거는 너한테 문제가 있다. 그렇죠. 막 특히 요즘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야? 막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지? 늘어났는데 내 주변에는 없어. 눈치 좀 챙기기를. 맞아.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벌써 한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나서 여기쯤에서 마무리를 1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조금 더 심도 있는 네, 이야기. 지금까지 심도 있는 얘기를 했지만 또 영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도 재밌는 질문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2부도 재밌게 마저 들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부 마칠게요.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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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한 놀이터 개피방